등소회의 때 50년 동안은 토광양회 그 뭔가 힘을 길거라 땅을 뭔가 경도를 깊게 파고 쌀을 많이 저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힘을 키우자 이렇게 했다면 그 어제는 지금 시대에 와서 지금 시진핑 시대에 와서 또 뭔가 그걸 더 깊이 해가지고 미국들이 아무리 걸고 들어도 저기 그 뭔가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그러다가 어제부터는 중국에서 지난해부터 점차적으로 길었다가 금년도부터는 시작해서 완전하게 미국하고 대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무엇인가 하면 중국에서 그 뭔가 미국하고 그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그게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다 이거라던 게 금년 연초에 와서 중국의 왕이 뭔가 저기 외교부장이 그 분명하게 중국에서는 동북아의 그 뭔가 한중일이 합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일본은 뭔가 제노로서 잘한다. 미국에 붙고 그 다음에 중국이 한사코 반대한다는 거 하지만은 그러나 제노로서는 다 하는데 한국에서 제대로 잘 하지 못해. 그 슬기롭게 그 다음에는 아주 그 저기 총명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한국은 지난번에 그 저기 중국하고 저기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 여기에서 등거리 외교 그 미국에 있는 저기 미국하고 일본을 유술하는 해양 세력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라는 이 대륙 세력하고 여기에서 싸움에서 끼우지 말고 자기 본신이 그 자주적인 독립적인 이런 전략을 짜고 이 기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했었어요. 아까 우리 장경렬 회장님 말씀하신 미국 우선주의. 근데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곽재석 원장님도 미국에서 오래 공부했고 저도 미국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어마어마해요. 백인 우월주의라는 게 뭐 피부로 느껴요. 우리 동양 사람은요. 저 황인종은 미국 흑인 아래예요. 우리 생각에 흑인들 흑인 개똥으로 생각하고 쳐다도 안 보고 냄새 난다고 하죠. 그 사람들보다 한 계단 낮은 게 황인종이에요. 저는 그런 걸 다 경험하고 공부를 했죠. 이제 공부를 해도 속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일을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참았지 정말로 무시 많이 해요. 특히 백인들이. 각 대학에 백인들 모임이 별도로 있어요. 그걸 다 공식적으로 해요. 백인들 그 모임을. 동양 사람들 모임 한다고 그러면 다 쫓아내볼 거예요. 지금 요새 미국에 반하는 이 얘기하면 유학생도 다 비자 반납하라고 영주권 반납하라고 미국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이게 USAID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나라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이스라엘, 이집트. 이 나라 빼고 다 중단. 대규모 정리. 그리고 이제 USAID 거기 10,000명 직원들을 한 200명 정도만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00 거의 다 잘랐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USAID가 국무부 산하에 있는데 그냥 조그마한 기구로 이렇게 전략이 사인 다 했어요. 트럼프가 현재.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가 설치고 난리치니까 중국이 좋아해요. 왜냐면 돈이 필요하고 의료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다 잘라버리니까 중국이 이제 하느님이에요. 1대1로가 사실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USAID 돈을 딱 잘라버리니까 잘됐네. 이참에 그냥 중국한테 손을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배고플 때 떡 하나씩 딱 주면 기분 좋죠. 이 사람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억지로 제목을 단다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럼프는
좌익 유치병자다. 제가 옛날 젊을 때 그 레닌이 쓴 소사성계급의 조파이 오즈빈 그 책을 내가 지금 많이 읽어서 잘 아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정치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잘 걸리는 병인데, 이제 좌익 유치병. 난 그 트럼프를 통틀어 말하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효과는 아마 좋지 않을 거고, 심지어 아주 큰 패배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럼 이걸 이제 세 가지를 나눠 얘기하겠는데, 중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완전 우스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왜 우스개로 취급하나? 이제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꼭 성공 못 한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 트럼프가 4년 임기예요. 이게 8년도 안 되고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트럼프 1기 한 번 4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서 4년, 이 사람이 대통령을 4년 후에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29년 동안 한 거를 다시 돌아가서 원래 1949년도 수준에 가서 답보러 가서 한 발자국 지금 올라가서 다시금 해오는데, 이거는 4년 동안에 이 200년 미국 역사상에 해놓은 거를 훌딱 뒤집어갖고 만든다? 이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이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를 한 게 우선거리를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하는가 보자, 이거예요. 제가 그동안 중국 동포들을 계속 많이 좀 봤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의 일관적인 좀 공통적인 생각이, 미국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이구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대감까지 비슷한 그런 감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한동안은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원래 또 한국인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특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쪽이 그냥 북한이었으니까 어쨌든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이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디를 선택할 거냐 딱 놓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미국이 자기들이 이제 우선주의, 이제 트럼프가 이제는 유별나게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지만은 쉽게 말해서 이제는 세계의 1등 국가죠, 미국이.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뭐 군사력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근데 과연 그거를 중국하고 나눠 가지려고 할까요? 이현철 교수님이 한번 중국하고 나눠 가지려고 할까요, 미국이? 근데 이제 중국은 야, 이제는 우리도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하고 나눠 갖자,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그거를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한계 반에서도 늘 1등 해왔던 애가 갑자기 누군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 자리를 넘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피 터지게 공부하고 얼마나 그 저기를 할까요? 그런 저는 일반인들 심리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군사력 우위와 어떤 1등주의에 있어서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거기에 딱 한 가지 이제 뭐 생각하고, 클린턴이 왔을 때 그때 시진핑이 와서 담화하다가 그랬거든. 우리 미국이 어쨌든 일방주의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걔네들 계속 영도라 이런 의미를 말하니까 시진핑 무슨 말하는가, 태평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네는 그 짝에서 용납하고 우리는 여기서 용납해. 둘 다 용납할 수 있다.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야. 우리 어떻게 하나 핑신핑도를 하자는 말이지.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상강포럼 2025년 춘계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포럼은 이제 장 대표님이 발제를 하실 거고요. 세 분이 토론자분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한민족신문 사무국장 정명선 선생님 오시는 중이라고요. 네, 대전시의원 대전역 역장 윤중백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국문화해외교류협회 서울지사 지사장 고정연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군포시청 공무원 양혜택 선생님 반갑습니다. 중국 연변일보 정치부장 황하 선생님 반갑습니다. 연변 왕청년 노조위원장 박덕수 선생님 오셨나요? 오시는 중이고요. 한국교직원복지협의회 대표 이태성 대표님 아직 안 오셨네요. 한중 다같이 포럼 대표 김정영 대표님 네, 좀 늦으십니다. 한중 포커스 신문 대표 문현택 대표님 반갑습니다. 한국 해외홍보 지원센 우리 센터장님 김동원 센터장님 바쁘셔서 지금 자리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대한친선연합회 대표 김지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한친선연합회 회장 신석훈 회장님 반갑습니다. 대한친선연합회 사무국장 김옥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강포럼 공동대표 장경률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미국 우선주의 위기와 동북아 평화 공존의 전망입니다. 이게 역시 당면에 우리 전반 사회나 전 세계적인 뉴스고 주요한 주제고 또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정치 사회 생활이 주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이번 주제로 우리 곽 대표님도 그렇고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금 세계상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를 제기되고 있는 미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가 주창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이거 또 거기에 상응해서 나오는 그 상대편에는 중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위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가 제2기가 시작되자마자 또 푸틴하고 연맹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중국을 고립시키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다면 이걸 오늘날에 왜 미국 우선주의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가? 이게가 한날 이틀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말하자면 역시 백인 월주의도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역사적으로 말할 때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이라는 말아야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이 났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난 다음에 이 전반 세계는 처음에는 파시오 진영,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전쟁에서 전패국으로 된 다음에 전반 사회는 두 개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소련을 위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하고 다른 하나는 미국을 위주로 하는 자유자본주의 진영입니다. 이 두 개 진영 계급내로 싸움 붙었는데 이 전반 세계는 이 두 개를 갈라져 있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이게가 한 30-40년 지속됐습니다. 지속되고 계속 이끌고 나가고 모순과 갈등 속에서 서로 그러다가 결국은 후에 1989년도 이때 와가지고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실제는 두 개 진영이 싸움이가 점차적으로
해체되고 다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됐거든요. 실제는 그때 그 전에는 두개진계라는 말하면 실제는 미국으로 위수를 하는 와르샤와 조직하고 나토 북대서양 공약 조직하고 다른 나라 소련을 위수로 하는 저기 와토 와르샤와 공약 조직인데 결국은 89년도로 개결해 가지고 와르샤와 사회주의 진영이가 맞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결국은 이 모순과 갈등 속에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미국이 그 혼자서 패권을 하는 이런 일당적인 패권 세계 경찰이 되는 이런 시대를 맞아왔거든요. 실제는 이 그 사회주의 진영하고 자본주의 진영이가 이게 두 개로 갈라져 있을 때 동부에 있는 소련을 위수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이가 맞서졌다가 하면 그러면 와르샤와 조직이가 국제기구가 맞서지고 이 진영이 맞서졌다면 그러면 서방에 있는 북대서양 공약 조직도 없어져야 되지. 그런데 이게 아니고 계속 미국은 북다서양 공약 조직은 자기 받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세계 경찰제를 하게 돼. 이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게가 미국이 한 대 남았으니까 이 미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는 자기 혼자 계속 해먹겠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실제는 우리 시대가 2000년에 새로운 시대를 진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새로운 시대를 진입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전반 판도를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가 곧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입니다. 실제는 그 와르샤와 조직하고 북대서양 조직이가 그럴 때는 서로 그 진영을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모순과 갈등이 그럴 때는 실제는 소련이가 모종일 말하면 미국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의 내부 모순에 의해서 모순과 갈등에 의해서 해체가 되니까 실제는 누기 미국이나 나토에서 그거 무슨 간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맞아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체되고 그 다음에는 정비 일어나고 이렇게 소련에서 정비 일어나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옛날에 소련이 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 소비에트 그 15개 가맹공화국의 15개 나라를 갈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가 점점 없어지고 제대로 기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누구든지 나올 수 없는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실제는 그러면 사회는 다시 분할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분할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기에 들어와서 국제적으로 개편되면서 개편되면서 다자주의 다각주의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큰 사건이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겁니다. 실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는 순간부터 세계상에서 한 개의 그걸로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말하는 그 삼국시대 위초고 삼국 하던 것처럼 중미 그다음에 소련 러시아 이게가 결국은 세계가 삼국을 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게가 점차 형성됐거든요. 그렇지만은 실제는 역사를 따지는 말할 때 중국이 방금 섰을 때부터 소련은 계속 중국을 어떻게나 압제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처거돼 자기 지배하에 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본신은 자기 수천 년 수만 년이 이런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로서의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 말 안 들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걸 기른다면 제가 아래에 이제 간단하게 그 소련에서 어떻게 천방백길로 중국을 압제를 하는가 하는 거 미국보다도 그때는 소련 놈들이 더 나빴습니다. 그런다면 제일 먼저 무슨 게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한계가 레닌은 그 국제 공산주의 이걸 기치를 높이 죽여들고 그 무상계 국제주의로 한다고 하면서 절대 안기랬는데 1924년도 그때 레닌이가 사망하니까 그 다음에는 스탈린이가 트로츠키하고 브라하린 그 패를 없애주고 자기가 통치를 했거든요. 통치를 하면서 그때부터 결국은 스탈린은 그 자기 독재를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큰 사건은 근대에 와서 제일 첫 사건은 어디인가 하면 1920년대에 몽골이가 독립한 겁니다.
실제는 외몽골하고 내몽골이 있었는데 그 전반적으로 그게가 크게 그 확장적이 아니고 외몽골은 딸로 나와 있는데 그 외몽골이가 독립하자고 하니까 소련이 뒤에서 받쳐주고 가지고 너네 그 자꾸 뒤에서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잘못된 게가 후에 장개석이 두고두고 오는 게가 외몽골을 그거 독립하도록 허용한 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무슨 그 외몽골이라던 게 후에 내몽골까지 한데 저기 그 해가지고 저기 몽골이라는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순서는 무슨 게인가? 먼저 외몽골로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외몽골로 승인하니까 결국은 장개석도 아기나 한개 나라를 만들어라. 이래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게가 제일 먼저 한내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소련이가 이때도 스탈린이 밑에서 독재를 하며 세계 뭔가 공산주의 진영이나 이 모든 걸 자기 지배에다 그 철저하게 그 로다그 그 큰 형님 역할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굴기라고 일어나는 걸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1949년도 오전은 저기 그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인민 해방군이가 전국을 점령하고 나가자고 이럴 정도까지 되니까 소련에서 천망백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인가 하면 1949년도 4월 달에 결국은 저기 중국인민 해방군이 장강까지 황하장강까지 다 쳐들어가고 지금 장강을 넘겠다가 하고, 그 다음에는 장개석은 뭐인가 하면 장강 1선에다가 100만 대군을 건너려 가지고서 그걸 방어선을 했지. 이러니까 소련에서 중국에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무슨 욕을 제출했는가 하면 남북조를 해라. 송나라 때든 남북조를 했는데 장강을 둘러싸고 장강 이부군은 공산당이 통치라고, 장강 이나부는 장개석이 통치라. 장개석은 당연하게 좋다 해야지. 중경거지 한 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모태또이 보니까 아니 되겠단 말이야. 벌써 그때 모태또이 소련에 스탈린 말을 듣는다 하지만 실제는 말 안 듣고 그 계속 자기 배짱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했는가 하면 그때 모태또이가 그 지금 모석이 저작을 찾아보게 되면 혁명을 끝까지 진행하자, 장업인 진신 또디라니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모태똥이 이걸 써가지고 뭔가 하면 전국에다가 공산당하고 중국인민 해방군 여기에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경결이 뭔가 장학 이남을 쳐나가서 저기 장개석 왕도로 멸망시키고 데려오서 쫓아내라. 이래니까 결국은 그 백만대하고의 그 세계 구역을 나눠서 그 장악을 넘는 이런 쾌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또 한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련이 스탈린의 압력을 가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이때 문제는 중국에서 대만까지 달아난 장개석까지 다 처리를 하다가 하고 해방하다가 하고 이런 준비를 만나게 했습니다. 특히 해남도까지 다 해방한 다음에 이제 대만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러자고 할 때 무슨인가 뭐 그 소련에서 그 다음 스탈린 또 괴계를 썼단 말이야. 이 중국이 굴기로 막자가면 어떻게 하나 저기 그 머리를 못 쓰게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맨바로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게 조선에 있는 김일성이가 45년도에 그 저기 북에다가 저기 광복이 나와서 북에다가 정권을 수립하고 남해는 리승마이고 북에는 김일성이 그런 다음에 48년도 49년도에 여러 차례 중국을 그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둘러 와가지고 자기를 군대를 달라고 이래서 중국인민 해방군에 있는 조선족 저기 그 장병들을 몽땅 뭐인가 뭐 심양하고 정주에 집합시켜가지고 서리 조선에 내보냈습니다. 이게가 48년도 49년도에 벌써 나갔거든요. 이러니까 이 군대들이가 뭐인가 뭐 조선에 들어가니까 그때 조선에는 정규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규군은 없는데 이게가 세계사단이가 결국은 조선인민군이 저기 정규사단을 기초로 됐거든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뭐인가 뭐 소련으로부터 가져온 게 한 개 사단입니다. 걔는 모든 4개 사단인데 거기서 주력은 중국인민 해방군에서 간 조선족 장병들이 이게 주요 사단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뭐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은 김일성이가 그런 저기 그 뭐인가 뭐 허리가 꼬꼬대 뭐 대티가 꼬꼬대지고 자기가 제대로 크게 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그래서 실제는 한국에서라도 많이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북침하는 게 북에서 나무 쳤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 38선 지역에서는 그 서로 리승만도 나무로 와서 통일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도 북으로부터 나무를 통일하겠다는데 거기서 주력은 중국 군대들은 정말 싸움 잘합니다. 팔로군에서 해방군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뭔가 림회가 거느리는 그 사야정군의 조선족 군대들 특히 많았거든요. 이 군대들은 동북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신전역에서 이긴 다음에 평진전역에 북경 해방하고 이제 황하장강 건널 때도 그 백만대군의 앞에 선 그 제일 앞에 선봉은 우리 민족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들 쳐서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해남도까지 나가는 데서 해남도를 해방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대만 여파리네 거기를 해방하는 데서도 제일 앞에 섰습니다. 이 군대들이.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다시 조선을 건너가니까 대단한 힘이거든요. 그런데 소련에서 건너온 스탈린이 준 그 군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인가 하면 여기 실제는 그때 38선 지역에서 서로 죽이고 살고 하면서 서로 밀고 다치고 했는데 뭐인가 하면 톱질전처럼 싸움을 했거든요. 이러다가 기실은 누군가 리승만이가 아이디지 그 준비도 안 됐고 그 다음에는 철저하지 못하고 그런데 김일성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선봉이 세계사단이 중국에서 가져간 이 사람들 내밀고 어디 몇 거진가 하면 기실은 낙동강 뭐인가 하면 여기 뭐인가 뭐 38선을 지나고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 대구를 지나서 낙동강까지 쳐나가요. 이렇게 되니까 이 환경에서 김일성이 그 다음에 이겼다고 했는데 미국 놈들이 메가더가 해가지고서 인천 등륙에 해서 턱 없어 끼려다 나니까 그때 중국에서 내려간 그 세계사단이 거의 전멸되나 다름없습니다. 딱 한 개 사단이 딱 남았는데 그게 누구 남았는가 하면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근위 사단만 평양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라 그래서 하나 남겼는데 후에 김일성이 어디에 달아났는가 하면 우리 동북지역에 있는 그 집안 집안이 거기까지 돌려왔다가 거기서 지금 지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쯤 되니까 그 다음에 김일성이 바빠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스탈린이가 그때 말한 게 중국가 못했던가 말이라. 그게 못했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원래 해만을 해방하자고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놨는데 이걸 못하고 그러면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전략을 다시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해가지고 뭔가 미국 군대들 우리 과피까지 왔는데 저걸 먼저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가 지금 오늘날까지도 무색이라고 말하는 건 소련에서 스탈린이 만들어놓은 총체적인 계책하고 미국에 있는 그 놈들이 그게 하고 거의 맞먹는 겁니다. 실제는 미국은 조선반도로 쳐가지고 여기 뭐인가 하면 자기네 일본을 점령하고 이래서 새로운 패권하지만 또 소련은 이외에 중국의 뭐인가 하면 그런 힘을 약화시키고 중국이라는 게 이런 못나게 만들자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결국은 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소련이는 천방백기를 중국을 누르기를 하고 그랬지만 그네 누르지 못했어. 이러면서 우리 지금 오늘날까지 왔는데 4000년까지도 오고 했는데 그래서 기실은 4000년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권리를 했고 한 적어도 40년 50년이 지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30-40년 안에 중국이가 일어나고 특히 문화혁명 후에 등섭 모태동이 세종국 건설하면서 또 너무 뭐인가 좌적으로 나가면 온 나라가 좀 격변기를 겪었거든요. 그러다가 상대적으로 뭐인가 등소평이 11기 삼중전에 계기해 가지고 집권하면서 중국이가 다시 경제 건설 여기로 돌아오며 하다 나니까 비약적인 발전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정세에 따르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서 제일 잘못된 게가 결국은 러시아입니다. 소련이가 이제도 얘기를 했지만 해체되면서 결국은 러시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러시아는 결국은 그 안에도 일도 많지만은 러시아는 그대로 나가서는 안 되지. 결국은 세계에서 인류 국가를 해서 미국하고 대등하게 나가다가 결국은 철저하게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때 소련에서 누군가 예리치네가 제일 처음에 자기가 대통령 하지만 예리치네가 원래 술주정뱅이 게 정사를 모르고 그 아래 38살짜리 되는 그 가이다르라고 그 총리를 시켰거든요. 이 가이다르가
미국에서 뭐인가 박사라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하고 온 미국이 뭐인가 하면 그런 철저하게 그 미국이 그거 가지고 있는 놈이거든. 이것이 원래 공산주의를 하고 집단농장 하던 소련은 미국처럼 한다고 해가지고 온 나라를 저기 뭐인가 뭐 인구에 러시아 인구에 맞춰서 매개 사람들에게다가 그 다 구분 주권을 줬거든요. 이래 가지고서 좀 저기 다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서 결국은 뭐인가 뭐 시장 경제를 하자가 했는데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하는 게 이거 주가를 줘서 이거 온 나라를 지금 온 나라를 총 재산을 분할해서 사람들이 싹 농가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주니까 이게 차라리 잘 됐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거 다 먹고 놀고 하다니까 몇 해가 근데 다 두드려 먹고 없어요. 그런데 이래 하니까 결국은 소련이 뭔가 뭐 이루 국가로 팍 내려가고 아이 되고 이때 그래도 하도 푸틴이가 뭔가 뭐 대통령이 됐는데 예리신이 유일하게 잘했다는 게가 푸틴은 자기 후계자를 앉힌 게 없나. 그래서 푸틴이 그런 강철 같은 강력한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뭐 오늘날 러시아가 다시 그만큼이라도 있어지고 그 다음에는 뭔가 뭐 중국하고 뭔가 뭐 이래 저기가 삼국으로 미국 중로밀로 되는 이런 형태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따지면 저기 미국이가 뭔가 뭐 계속 저기 그런 걸 패권을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는 거기에 축도 못 가는 게고 그런데 중국이 쳤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실제는 4000년에 들어와서 2010년도 그 사업까지도 실제는 중국이 그렇게까지는 아예 하다가 중국이 2008년도에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서니 그 다음에는 국력이 와닥닥 폭로되기 시작했지. 이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무슨 전략을 썼는가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중국을 눌러야 되겠다. 그때부터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미국은 약간 내가 이제도 말했지만 소련은 영렬로 저기 중국은 누르고 해서 스탈린 때까지도 하고 후에 뭔가 뭐 브레지네브 그때는 중소변경선에서 싸움해가지고 중국도 하고 몇 번 전쟁하다가도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마지막에는 예리신 때 와서 뭔가 뭐 이류 국가로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이 어서는 중국과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패권을 저기 이거 누르고 거기에 대등하자 가면 러시아는 꼭 중국이 붙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 푸틴이가 그 전략을 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하고는 철저하게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새로운 걸 누르자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2008년도 그년도 그 후부터 북경 올림픽을 계기해서 완전하게 미국에서 전반 전략이 그 후에 역대로 뭔가 뭐 저쪽에 모든 대통령들이 레이건도 좋고 그 다음에 이놈들이 역대 정부들이 다 그래 공화당 그래서 미국에 있는 두 개 정당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뭐로 중국을 압제하고 중국을 서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가 다 전략입니다. 기라고 이면에서는 공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도 말했지만은 그 전에 트럼프가 제일 처음에 할 때도 내놓은 게가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울월주의지. 그러다가 원래는 잘하면 되겠는데 한 기 더 하겠는데 한 기밖에 못하고 저기 연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그도 또 바이든이가 저기 대통령이 되니까 바이든은 순수하게 하는 게가 진영론이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저 결사적으로 중국을 저기 압제라고 누르자고.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이 그렇겠다 해서 중국은 잠시 지금 전략에 보면 중국은 잠시 오르만져 놓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고 러시아하고 합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이거 빨리 종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하고 뭔가 뭐 중국이 관계를 저기 리간질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 저기 뭔가 뭐 저기 중국을 누르는 이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자고 하지. 등소회의 때 50년 동안 토광양회 그 뭔가 뭐 힘을 기르거라 땅을 뭔가 뭐 경도를 깊게 파고 쌀을 많이 저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힘을 키우자 이렇게 했다면 그 어제는 지금 시대에 와서
지금 시진핑 시대 와서 또 뭔가 하면 그걸 더 깊이 해가지고 미국들이 아무리 걸고 들어도 저기 그 뭔가 하면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그러다가 어제부터는 중국에서 지난해부터 점차적으로 길었다가 금년도부터는 시작해서 완전하게 미국하고 대등하게 나오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무슨가 하면 중국에서 그 뭔가 미국하고 그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됐다는 게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그게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도 아이 그러던 게 금년 연초에 와서 중국의 왕이 뭔가 뭐 저기 외교부장이 그 분명하게 했지. 우리 어제는 미국하고 더는 너에게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뭔가 뭐 너네 하잔대라 하거나 양보를 하는 중국이 아니다. 특히 대만 해협 저기 그게 대만하고 대만 해협이 거기에서는 철저하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중국에서 어제는 대만 해협이 거기 하고 그다음 대만 주위에다가 군대를 포치려 놓고 군함을 포치려 놓고 뭔가 뭐 모든 미국하고 대등하게 싸우는 이게가 중국이 어제는 무슨 걸로 됐는가 뭐 그 완전한 직접 전시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상태까지 왔다는 겁니다. 중국이 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더는 대만 해협으로 미국 군대나 칠함대를 포함해서 들어오는 걸 못 막게 하고 대만 해협하고 대만 주위에 대만은 동서남북을 완전히 포위해서 중국에서 저는 그래가지고 다시는 더 저기 뭔가 뭐 그 어떤 그 뭔가 뭐 것들이 그 대만이 이름을 가지고서리 우리 처선해야 된다. 그러고 왕이가 세계에다가 분명하게 말한 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대만은 중국의 한계 성이다. 뭐 특별 자치구도 아니고 특별 도시도 아니고 홍콩처럼 그런 일국 이제 그것도 안 준다. 우리가 무색이라면 무색이다. 그런데 대만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제정하고 해주겠으니까 너는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 타이완성, 중국 대만성이라고 저는 직접 부르고 있어요. 대회에다. 지금 실제는 저기 그 도탄 가지고서리 한다고 하면 중국의 도탄이가 아직 러시아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술적으로나 수량이나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올라가서 그 빼도 그 저기 그 뭔가 뭐 항공 그 역을 가지고서리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미국하고 그 저기 그 완전히 대등한 때까지는 안 내려갔지만은 결국은 거의 따라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어 중국은 아직도 방어로 나가지 절대 그 쳐나가는 그런 저기 그까지는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러시아 함대가 이미 일본 열도해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거기도 갔고. 그래 그놈들이 저가면 우리 공해에서 그런 거 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에서도 어제는 그걸로 가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중국의 4개 함대가 알래스카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 거기까지 쳐나갔거든요. 미국이 문 앞에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전쟁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저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결국은 마지막에 다른 게가 여기 지금 그 중국에서는 동북아의 뭔가 뭐 한중일이 합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일본은 뭔가 뭐 제노로서 잘한다. 미국에 붙고 그 다음에 중국이 한사코 반대한다는 거 하지만은 그러나 제노로서는 다 하는데 한국에서 제대로 잘 하지 못해. 그 슬기롭게 그 다음에는 아주 저기 총명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한국은 지난번에 저기 중국하고 저기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여기에서 등거리 외교 미국에 있는 저기 미국하고 일본을 유술하는 해양 세력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하고 여기에서 싸움에서 끼우지 말고 자기 본신이 자주적인 독립적인 이런 전략을 짜고 이 기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언더성이 말하는가 하면 한반도가 내가 세가지고 해양 세력 미국하고 일본도 와서는 야 저희 좀 데리고 좀 막자 그랬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 좀 방패가기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같이 하자 이런 걸 돼야 되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도 그렇지 한반도에 이게 강해져 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도 야 저 좀 일본하고 미국이 오는 걸 당신네가 강해져서 저기 뭔가 뭐 저기 우리 중국하고 저기 뭔가 러시아하고 운명 공동체 큰 틀에서 우리 저기
뭐인가 하면 저기 이런 걸 형성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다자주의, 다각주의, 다원화를 가기 때문에 세계는 반드시 두 개, 세 개를 하던 데로부터 우선은 만일 경우에 우리 동북아가 하나의 중요한 중심이 되고 동남아가 한 개 중심이 되고 아프리카가 한 개 되고 미국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럽도 뭐인가 뭐 실제는 소련은 러시아를 내놓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모든 개가 한 개 되든 두 개든 관계없거든. 전쟁을 하지 않는 그 다른 약소 국가를 침략해서 자기 그걸利益을 위해 복무하는 이런 걸 만들지 않고 반드시 서로 존중하고 공생하고 공영하고 이래서 공동하게 발전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상. 제 이름은 저는 붉은색을 좋아해가지고요. 그냥 붉은색을 중국에도 붉은색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은 이남철입니다. 과거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한 37년 일했습니다. 그 미국의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의 최우선주의 트럼프의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간단한 슬라이드를 준비했으니까 앉아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USAID라고 이거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생긴 게 1961년 1961년이라면 제가 4살 때인데 처음으로 이걸 만든 사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는 ODA라고 합니다. 이 미국 공적 개발 원조 모든 거 다 공짜로 줍니다. 이건 뭐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것을 혜택을 많이 받죠, 저희가. 그래서 요게 이제 행정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자체가 61년 9월 4일에 해외지원법 해가지고 Foreign Assistance Act 이렇게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해주고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정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USAID가 지원해주는 게 저 돈을 한국 돈으로 따지려면 몇백 조인가 뭐 그럴 거예요. 437.9억 달러니까 저기다 곱하기 1300 지금 1400원입니다. 그러니까 440억에 곱하기 1400원을 하면 이게 숫자 세기가 어려워. 계산을 제가 한국 돈으로 하려다가 계산기가 넘어버려가지고 하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 USAID가 전 세계 139개에 나가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139개 직원이 10,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직원들이죠. 전 세계 139개. 중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USAID가. 그래서 이게 USAID의 돈은 전부 돈이 정부 돈입니다. 개인 돈이 아니고. 그래서 이 돈을 쓰려면 이제 국회, 우리나라는 국회의 미국의 상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빈곤, 한국 같은 경우는 60년대, 또 질병, 인도적인 이 해외 자기 나라를 강제로 이렇게 떠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예를 들면 이 USAID가 지원을 가장 많이 해준 데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이 도와주고 있고, 에티오피아, 요르단, 콩고 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남수단, 시리아. 제 자랑을 하면 저는 우크라이나는 안 가보고 다른 데 다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좀 한번 가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이런 나라들이라는 게 참 전쟁, 빈곤, 정치 개판 이런 나라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갑자기도 아니죠. 옛날에 대통령 할 때도 이 정책을 했었어요. 아까 우리 장경렬 회장님 말씀하신 미국 우선주의. 근데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곽진석 원장님도 미국에서 오래 공부했고 저도 미국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어마어마해요. 백인 우월주의라는 게 뭐 피부로 느껴요. 우리 동양 사람은요. 저 황인종은 미국 흑인 아래예요. 우리 생각에 흑인들 흑인 개똥으로 생각하고 뭐 쳐다도 안 보고 냄새 난다고 하죠. 그 사람들보다 한 계단 낮은 게 황인종이에요. 저는 그런 걸 다 경험하고 공부를 했죠. 이제 공부를 해도 속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일을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참았지. 정말로 무시 많이 해요. 특히 백인들이. 각 대학에 백인들 모임이 별도로 있어요. 그거 다 공식적으로 해요. 백인들 그 모임을. 동양 사람들 모임 한다고 그러면 다 쫓아내볼 거예요. 지금 요새 미국에 반하는 이 얘기하면 유학생도 다 비자 반납하라고, 영주권 반납하라고 미국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 또 자기들이 최고라는 생각. 근데 이게 트럼프가 일기 때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냥 갑자기 전부 철수하라는 거예요. 139개의 나라에서. 그 10,000명 되는 직원들 보고 매달 며칠까지, 4월 며칠인가? 매달 며칠까지 미국에 들어와라. 다 쉽게 얘기하면 잘라버린 거예요. 매달 며칠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이삿짐 니네 각자 부담하라. 이렇게 트럼프가 해버렸어요. 얼마나 인간미가 없고 정말 욕 나오는데 후야들려면 그 나라 전 세계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130개국 이런 나라 사람들 다 강제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날까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사 비용도 각자 부담하라. 이래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이게 미국 사람들이요. AP라고 AP 통신이라고 많이 우리가 방송에 나오잖아요. 미국의 AP 통신에 의하면 뭐래? 10명 중 6명이 다른 나라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해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 10명, 9명, 민주당 지지자 50%도 돈을 해외에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이카라고 해서 한국국제협력단도 있거든요. 개발도상국에 도와주는. 거기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 이 미국의 돈이라는 건. 그래서 이게 보세요. 2025년 2월 3일 날 이게 나온 건데, Authorize Access Only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거기 직장 다니다 갑자기 해외에 있는데 직장 자기 사무실을 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출입 금지,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미국 AP통신, CNN, MBC 방송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기 엔트런스 오온이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USAID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나라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이스라엘, 이집트. 이 나라 빼고 다 중단. 대규모 정리. 그리고 이제 USAID 거기 10,000명 직원들을 한 200명 정도만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00 거의 다 잘랐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USAID가 국무부 산하에 있는데 그냥 조그마한 기구로 이렇게 전략이 사인 다 했어요. 트럼프가 현재.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가 설치고 난리치니까 중국이 좋아해요. 왜냐면 돈이 필요하고 의료가 필요한데 미국에 다 잘라버리니까 중국이 이제 하느님이에요. 1대1로가 사실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USAID
돈을 딱 잘라버리니까 아 잘됐네. 이참에 그냥 중국한테 손을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중국이 배고플 때 떡 하나씩 딱 주면 기분 좋죠 이 사람들. 지금 갑자기 미국이 다 돈 철수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1대1로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그 중국에게는 좋은 영향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많이 하는 전문가들이 국제적인 이런 중국 문제 1대1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지금 트럼프가 USAID 철수한 거가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국이 긍정적인 영향이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대1로 아까 그 USAID는 130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1대1로의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가 150나라라네요. 그럼 150국이니까 USAID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1대1로 그 참여한 나라들 사이에 무역도 보면 50%를 뭐 넘어가고 근데 과거에는 1대1로 해가지고 비판적인 게 있었던 게 영어로 하면 뎁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부채에 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꼼짝 못하게 그냥 중국에서 이렇게 꽉 그 목을 쥐었다는 이런 지적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정확히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 잘 모르는데 1대1로가 조금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은 그 분위기 같습니다. 현재 그 미국의 USAID 문제로. 근데 이 사진은 제가 이남철 교수님 미국 우월주의 역사와 USAID 전망에 대해 말씀하신 발전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인갑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뭐 억지로 제목을 단다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럼프는 좌익 유치병자다. 제가 옛날 젊을 때 그 레닌이 쓴 소사상 계급의 파이오즈빙 그 책을 내가 많이 읽어서 잘 아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정치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잘 걸리는 병인데 이제 좌익 유치병. 난 그 트럼프를 통틀어 말하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국가는 아마 좋지 않을 거고 심지어 아주 큰 패배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럼 이걸 세 가지를 나눠 얘기하겠는데 우선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트럼프 정부가 세워진 것은 미국 역사상의 한 차례의 정부 교체입니다. 이게 정권 교체도 아니고 이식 형태 이데올로기 교체도 아니고 사회 제도의 교체도 아니고 이거는 한 개의 정부 교체입니다. 정부 교체인데 트럼프는 지금 이 정부 교체를 한 게 뭔가 하면 혁명적인 교체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혁명적인 교체를 하려면 원래 있던 국가계급을 다 까부수고 새로운 계급을 등장시키고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걸 다 해야 이게 뭔가 하면 그 혁명적인 그 계획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야. 모스크 하나를 세워놓고선 지금 앞장 세워서 이 정부의 이 미국 역사상에서 이전에 있던 거를 몽땅 뒤집어버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남철 교수님 말한 그 미국 해외 원조단체 16,000명이나 되는 종업원을 4월 며칠 전까지 와서 내가 여기서 8개월 월급 받고 물러나려면 사인하고 그 사인 안 하게 되면 아예 월급도 없다. 16,000명.
또 연방정부의 교육부 해산. 뭐 수없이 없으니까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혁명 정권을 세워서 한 것보다 더 철저하고 더 심도 있고 더 광범위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하면 이거는 지금 일개 정부 교체를 정권 교체, 이데올로기 교체, 국가 제도의 교체를 의미하는 혁명적인 변화처럼 지금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좌익 중국말에서 그걸 좌익 육치병이라는데 한국말로는 그걸 좌익 소화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좌익 소화병 환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24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큰 변화를 일으킨 개혁이 세 번이에요. 하나는 이제 전국시대의 상황변법, 그 다음에 하나는 송나라 때 왕안석 변법, 세 번째는 1949년대 중국 공산당의 혁명. 이게 세 가지인데 상황변법은 절반 성공하고 절반 실패했어요. 왕안석 변법은 완전히 실패했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이 혁명은 어떤가? 예를 들어 이 사회를 100점으로 올리자, 원래 50점을 100점으로 올리면 올려놨다가 불언간에 그걸 50점에서 60점 사이로 확 돌고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혁명이라는 원래 그래.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1949년도에 혁명해가지고 일체 만들어 놓은 거 뭔가 하면 결국은 1978년도 등소병이 개방돼 그 혁명 28년 전에 한 혁명이 만들어 놓은 그게 뭔가 하면 그 혁명 전에 거하고 비슷하게 가서 다시 하나하나 지금 밟고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같이 이제 혁명적인 계급이 등장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무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28년 전에 되돌아가서 글자에서 수준보다 조금 높은 데로 하나하나 가는 겁니다. 예, 하나하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하면 지주자본가의 자식은 대학교에서 못 가. 그러나 등소평이 이 대학 개방 이후에는 그걸 다 불문하고 다 보냈지. 그 다음에 그때는 뭔가 하면 무조건 지주 땅을 몰수해서 이제 농촌 이민공사를 했는데 결국은 또 땅을 다 나눠주고. 이렇게 나보게 되면 이 혁명이라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혁명을 해서 이만치 올려놓은 거에 올려놓기 전에까지 다 돌아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데 이 트럼프는 혁명도 아니고 뭘도 아니야. 이건 그래서 한 개의 정부 교체야. 그런데 이 일개 혁명에 한 거 이상으로 이제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모든 이 사회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를 하면 성공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하게 되면 다 뭔가 하면 그 변화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뭔가 하면 일개 모스크를 내세워서 획기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좌익 소화병이라는 거예요. 좌익 소화병이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면 트럼프 개인이 지금 그 기질을 어떻게 보냐 나는. 암만 봐도 중국 문혁 때 홍위병 우두머리하고 똑같아. 홍위병 우두머리. 무슨 입으로 한번 팡 쏘게 되면 법이야. 무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올라가면 24시간 내에 결속 지는다. 24시간에 아마 뭐 10배, 100배 돼도 안 될걸? 무슨 지금 뭔가 하면 연방정부의 교육부를 없애버렸어. 이거 이제 불언간에 그걸 또 회복해야 돼요. 해외 지원단체 16,000명을 이제 뭐 200명 남겨놨다 하나 뭐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불언간에 16,000명이 아니라도 적어도 한 10,000명으로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사회 변혁이라는 거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홍위병 우두머리처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이제 지금 만단의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포를 중국에 쏠 건데 이제 러시아하고도 좀 관계를 개선하고 뭐 이제 그 유럽에 들어가는 군비도 다 가져오고 다 이래 해가지고 결국은 힘을 총합해서 이제 중국을 이제 중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완전 우스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왜 우스개로 취급하나? 이제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꼭 쓰면 못한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 트럼프가 4년 임기예요. 이게 8년도 안 되고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한 번 4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서 4년 이 사람이 대통령을 4년 후에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29년 동안 한 거를 다시 돌아가서 원래 1949년도 수준에 가서 답보러 가서 한 발자국 지금 올라가서 다시금 해오는데 이거는 4년 동안에 이 200년 미국 역사상에 해놓은 거를 훌딱 뒤집어갖고 만든다? 이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이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를 한 게 웃음거리를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뭐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하는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냐면 이제 한마디로 아까 말했지만 이 트럼프는 이제 좌익 소화병에 걸린 환자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앞으로 해나가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저 중국은 뭔가 하면 29년 동안 웬만한 나라 100년에 걸치는 정치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뭐 진반, 삼반, 오반, 반우파, 무슨 뭐 사청, 문화대혁명 뭐 이래. 웬만한 나라에서 100년 할 거를 중국은 뭔가 하면 29년 동안에 다 한 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정치인들은 세계 200개 나라의 다른 나라 정치인보다 아주 민감하고 아주 머리가 투철해요. 투철하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보는데 이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어느 정도로 이제 성공할지 이제 우리 두고 보자. 마칩니다. 네, 정인갑 교수님의 점진적 변화가 아닌 획기적인 변화를 노리는 트럼프 정책에 대하여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아세계신문 대표 김용필 대표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아세계신문 대표 김용필 대표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마이크를 켜는 게 나은가요? 소리 잘 들리죠? 키세요. 잘 안 들려요? 이게 좋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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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우선주의 위기와 동북아 평화공존의 전망이라는 주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도전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과연 여기를 통해서 제가 토론회로 나가가지고 과연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건지, 그것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무거운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경률 선생님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서 제가 뭐 그동안 중국 동포들을 계속 많이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 일관적인 좀 공통적인 생각이 미국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이구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대감까지 비슷한 그런 감정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한동안은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원래 또 한국인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특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쪽이 그냥 북한이었으니까 어쨌든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이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디를 선택할 거냐 딱 놓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미국을 선택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다.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국하고 미국하고 혈맹인데 그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중국 동포나 어쨌든 한국에도 지금 유학생들이 지금 한 뭐 7, 8만 명 나와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그렇잖아요. 뭐 매주 일요일마다 집회가 크게 있을 때마다 좀 반주 목소리, 뭐 현중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나 뭐 중국 유학생들은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장경훈 선생님이 이 주제로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게 뭐 또 이렇게 하시면 많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그런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와 어떤 그런 걸 알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미국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그다음 미국의 지금 전 트럼프나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과연 이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정말 그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인가? 아니면 정말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정말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인가? 그걸 생각하면 상당히 회의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국가의 한계의 지도자라고 하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뭔가 그 극단적인 생각으로 좀 몰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지도자에 의해서 더 강하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저도 이렇게 어디 저는 뭐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중국이나 어디 가기가 어떤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뭐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아까 이남석 교수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이민해 온 사람들 뭐 한인 우리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거의 200만 넘게 거기 가서 시민권도 따고 있고 영주자국도 따고 있는데 영주권이 있고 거기에 다 이렇게 뿌리고 있는 사람들도 갖다 뭐 잘못하면 다 추방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안해가지고 추방당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동포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대. 추방당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소나기가 한번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좀 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뭐 중국도 보니까 뭐 자유 그러니까 지금 무비자 여행 관광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면서도 뭐 반간첩법 그 강화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스러워 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국가주의가 저는 지금 뭐 AI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런 국민을 아니면 일반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더 수월해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권력을 이제 쥐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어쨌든 그 우측하기 쉬운 그런 이제 환경 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건가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막 이렇게 말조심도 더 하게 되고요. 예? 저하잖아요. 왜냐면 가는 곳곳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저는 자유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삶이요. 우리 정말 이제는 뭐 세상을 떠나서 속세에 따라서 산속에서 산다, 농촌에서 산다 그러는데 산이나 농촌 가도 뭐 인공위성이고 뭐고 다 있어서 이제는 내 마음껏 막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점점 좁아든 게 이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제는 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가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또 우리가 지혜롭게 그냥 살아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미국이 자기들이 이제 우선주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유별나게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지만은 쉽게 말해서 이제 세계의 1등 국가죠, 미국이.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뭐 군사력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과연 그거를 중국하고 나눠 가지려고 할까요? 이현철 교수님이 한번 중국하고 나눠 가지려고 할까요, 미국이? 근데 이제 중국은 야 이제는 우리도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하고 나눠 갖자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그거를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한개 반에서도 1등, 늘 1등 해왔던 애가 갑자기 누군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 자리를 넘본다 그러면 얼마나 더 피 터지게 공부하고 얼마나 그 저기를 할까요? 그런 저는 일반인들 심리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군사력 우위와 어떤 1등주의에 있어서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거기에 딱 한 가지 이런 것이 있고 클린턴이 왔을 때 그때 시진핑인데 와서 담화하다가 그랬거든. 우리 미국이 어쨌든 일방주의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영도라 이런 의미를 말하니까 시진핑 무슨 말하는가 태평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네는 그쪽에서 용납하고 우리는 여기서 용납해. 둘 다 용납할 수 있다.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야. 우리 어떻게 하나 핑싱핑을 하자는 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이 소련을 해체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독주하는 시대를 지금까지 한 30년 지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 중국이 이제는 AI라든가 어쨌든 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뭐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과학 그 기술력을 이제는 완전 투자해가지고 미국을 능가하면서 이제 그거를 좀 노린다 그럴까 어떤 구지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미국이 상당한 도전 의식을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는 그게 2008년도에 이제 북경 올림픽 그 개막식하고 이거 봐요. 어느 나라가 개막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도 그 개막식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중국은 엄청나게 그냥 과시를 한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는 경계하는 그런 이제 눈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는 만약에 나는 그래요. 중국이 정말 미국을 능가하거나 미국과 대등하거나 어떤 그런 걸 하게 되려면은 중국이 충분히 우리 많은 그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도 중국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근데 저는 그런 게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내가 볼 때는 물론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가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또 그런 거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사람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어디가 더 이 세계에 그러니까 1등 국가라든가 뭐 G2 국가라는 주의가 뭐예요? 결국은 전 세계 공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아니고 좀 더 사람들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시키고 좀 더 뭐 저기하고 막 그렇게 나가면은 정말 이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 이제 지구 폭발해버리니까 낫겠다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북아의 평화 공존의 전망.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동북아에 정말 이 한중일 또 저기에 미국, 러시아 과연 얼마나 이렇게 평화 공존을 잘 유지해 나갈까? 결국은 그러잖아요. 이 한국의 이제 뭐 보수주의랄까 안보를 하는 사람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 힘이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대강으로 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약해지면은 우리의 평화가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그 군사력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쪽.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북아 지역은 앞으로 점점 화약고 속에서 평화와 어쨌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핵무기까지 뭐 이제는 갖고 있다 그러면 핵 폭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동북아 지역으로 이렇게 변마해가는 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어느 한순간 깨져버리면은 그냥 완전히 이 지도자도 없이 모두가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좀 방향 생각하고 대안도 나가야 된다. 결국은 위에 이제 지도자들이 잘 뽑아야 된다.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된다. 미국에서도 미국 시민들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 어쨌든 뭐 국내에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동포분들이 뭐 중국이나 또 북한이나 또 한국이나 또 일본, 미국에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참 뭔가 좀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동포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 전 세계에도 700만의 우리 동포분들 있잖아요. 미국에도 한 250, 중국에도 250, 또 일본에도 한 100만.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이 그래도 어쨌든 각 나라에서만 머물러 있던 사람하고는 다르게 뭔가 좀 우물밖에 개구리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게 다양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외 동포들이 그 역할을 우리 잘 해나가는 그런 지혜를 좀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필 대표님의 중국의 초고속 발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견제하고 있는 현황과 중국이 보여줘야 할 대립적 기질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평화 공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대외 동포들이 큰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와 토론이 끝났는데요.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자유롭게 이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